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수요일 팬의 뉴스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팬의 뉴스 못 봐서 오늘 봐야 되겠다 하고 클릭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유튜브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오전 한 10시쯤이었죠. 한 1시간 반 정도 유튜브가 접속이 안 됐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 계속해서 이슈였기 때문에 이거 혹시 뭔가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셨을 텐데 다행히 한국에만 국한된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전 세계에서 이 구글의 서버가 좀 다운돼서 유튜브가 멈추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복구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여나 만약에 유튜브가 정지된다면 여러분께 어떻게 이 진실보도 팬의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는요. 저희 팬앤마이크 홈페이지 알고 계시죠? www.pennmik.com 팬앤마이크 홈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팬앤마이크에서 준비한 뉴스들 더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팬앤마이크 홈페이지의 우측을 보시게 되면 팬앤마이크 팬앤뉴스 보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다가 뉴스를 녹화해서라도 올려놓을 테니까 절대로 진실보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이 결방 없이 방송을 할 테니까 그쪽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유튜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자, 본격적으로 뉴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하셔야 될 일 알고 계시죠? 엄지 위로 지켜둔 이 좋아요 클릭 버튼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87%가 고용세습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노총의 기획입사 의혹과 노조원 폭력 행위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8,100억 원이 투입된 한국GM이 반년 만에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수 판매 하락 속에 신차 판매 부진까지 겪고 있는 한국GM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낙곰수의 김어준, 주진우 씨와 방송인 김재동 씨의 고액 출연료에 대해 경영 수익을 무시한 결처보은식 캐스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낸 기획,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머리 하는데 90분이 걸렸다는 가짜뉴스를 만든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를 고발합니다. 앵커 초대석에서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함께 가짜뉴스를 내세운 정부와 여당의 제2의 언론자각 시도를 분석해봅니다. 조태열 UN 대사가 남북 철도 연결이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70만 명이 반대한 예멘 난민 수용 관련 청와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멘인들은 제주도에서 나와 내륙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기재 주필의 논평과 팬앤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은 좀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제 뒤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시 교통공사의 어떤 회의 장면인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이 서울시 교통공사의 이 노사협상장의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조원이 갑자기 성큼성큼 걸어와서 이 회의 테이블을 넘어서 이 경영진 쪽에 이 목을 조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도대체 이 노조와 그리고 이 서울시 교통공사의 경영진 사이에 어떤 이런 싸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서로 폭력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세한 내용 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맞물려 박원순 서울시 산하 서울시교통공사가 기존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을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 전환시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틀째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16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와 추가 제보를 토대로 천인공로의 문재인, 박원순, 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1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직 1285명 중 사측에서 11.2%가량 인원만 조사했는데도 8.4% 수준인 108명이 재직자의 친인척들로 드러났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는 물론 육촌과 며느리에 이르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자 임시직으로 뽑아놓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율이 11.2%에 그친 것도 민노총 산하 노조의 방해 공문 발송 때문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추가 회견에선 교통공사 노조가 올해 3월 19일 조합원들에게 하달한 전원통신문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사측이 신상털이를 하고 있다며 가족 재직 현황 제출을 전면 거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 교통공사가 무기직 채용을 대거 늘린 것이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가 계기였고 그럼에도 여전히 자격이 있는 안전인력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김 총장은 짚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교통공사 일자리를 민노총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며 더 이상 청년 일자리와 국민 안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무기직으로 채용되고 올해 정규직 전환된 인원 중 2명을 지목해 민노총 기획입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관련 자격증도 없이 PSD, 스크린도어 개보수 업무직을 맡았고 입사 후에는 민노총 PSD 지부를 만들어 업무직 협의체 구성에까지 이르렀단 겁니다. 그리고 둘 중 임모 씨가 주동이 된 노조원들은 작년 11월 서울시청 앞에서 무단으로 텐트 농성에 들어갔다가 이를 저지하려던 청원경찰과 시 관계자를 폭행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 합의를 이룬 뒤에도 민노총 관계자들이 나서 자격시험으로 탈락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시험장에서 방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작년 12월 31일 교통공사 본사에서 노사협상 중에 민노총 관계자들이 경영진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정황까지 공개했습니다. 또한 임 씨와 정모 씨 두 사람의 신상에 대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구통합진보당 후보로 서울 관악구의원, 광진구의원 선거에 각각 민노총의 지지 아래 출마한 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서울시 교통공사는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말 진짜 대우도 좋고 보수도 괜찮은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 승계 의혹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소위 또 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강성 조합원 출신들을 기획 입사시켰다. 이런 의혹. 참 노조가 좀 노조다워져야 될 텐데요. 이런 소식이 자꾸 나오고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질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노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국 GM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GM이 얼마 전에 이제 군산에서 철수하기도 했었는데 이 GM을 한국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한 8,100억 원 정도의 혈세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GM이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파업은 지금 이제 가결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한국 GM 사태, 홍준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노조가 또다시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GM이 한국에서의 철수 계획을 포기하고 노조와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끝낸 지 반년 만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16일 사측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실시된 투표 결과 78.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2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국 GM 노조가 파업 절차를 밟는 이유는 사측이 연구개발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법인이 따로 신설되면 공장 폐쇄 등 생산 법인이 축소되어 한국에서 철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억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한국 GM은 10년 단위의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개발 법인 신설에 대해선 미국 본사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 확대와 이를 통한 한국 GM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GM은 부평 공장에 SUV 생산 확대를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차세대 콤팩트 SUV 개발을 맡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형급 SUV는 GM 본사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한국 GM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법인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연구개발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공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에 해당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을 분리하면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기 수월해지며 경쟁력이 없어진 생산법인은 언제든 구조조정이 가능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인천지방법원에 한국 GM의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 요구를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한국 GM의 법인 분리는 기본협약서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산업은행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의 강력 반발로 구조조정도 불가능하고 생산성의 증대나 내수 판매 실적의 개선도 없이 생산법인이 축소된다며 파업하는 것은 기존 귀족 노조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노조가 파업할 경우 법적으로 대체 근로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외국 법인들이 한국에 남아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 GM은 지난 5월부터 경영 정상화에 나섰음에도 1년 전과 비교해 내수 판매가 17% 하락하는 등 회복세가 더딘 상태이며 올해 6월에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 이쿼녹스의 성적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파업까지 일어날 경우 한국 GM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레뉴스입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이 사진들, 김어준, 김재동, 주진우 씨. 이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방송인들의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의 출연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송 사정이 좋아서 그래서 출연료를 많이 지급한다. 이러면 좀 말이 되겠지만 이들이 받고 있는 그 출연료를 받고 있는 그 회사들의 상황을 보면, 경영 상황을 보면 왜 이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고 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방송의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은 윤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 세금으로 2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 2억 6천만 원의 연봉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 방송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교통방송의 올해 예산은 369억 원이고 이 중 85%에 해당하는 316억 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7일 서울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방송은 올해 김어준 씨에게 출연료로 매주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MBC 라디오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배철수의 음악 캠프와 여성시대 진행자의 회당 출연료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김어준 씨의 연봉이 뉴스공장의 연간 제작비의 50%에 육박하자 지나치게 많은 출연료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공장의 연간 제작비 5억 3,118만 원 중 김어준 씨의 연봉인 2억 6천만 원의 비중은 48.9%였습니다. 교통방송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과다한 출연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취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출연료도 가장 높은 것이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파 성향의 방송인들이 공영방송에서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도 올해 1월 18일부터 SBS에서 블랙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3월 성추문에 휩싸인 낙검수 출신 국회의원 정봉주 씨의 거짓 해명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방송을 진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지난 8월 SBS를 떠났습니다. 낙검수 출신 언론인 주진우 씨도 MBC에서 지난 2월부터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씨의 회당 출연료는 600만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송인 김제동 씨 역시 올해 9월부터 KBS에서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씨의 회당 출연료는 350만 원입니다. 자유진실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뭐 거듭 설명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받는 출연료, 회당 출연료입니다. 그거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5천에서 3억에 달하는데요. 뭐 주필님, 뭐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연봉 많이 주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저도 좀 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등 좋아하고 사회주의 네. 좋아하고 다 나눠 먹자면서 자기들 돈은 많이 가져가요. 예. 예? 방송사들도 노조 앉아서 맨날 똑같이 받자고 투쟁하면서 이런 것은 저는 보상금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정권의 획득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세 사람을 잘 몰라서 어느 쪽입니까? 김어준 씨. 머리가 가운데가, 많은. 예, 김제동 씨. 그리고 제일 김제동은 제가 오른쪽이 얼굴을 이제, 알아볼 수 있고. 예, 주진우 씨입니다. 주진우군요. 예. 근데 사실 이 방송의 저질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예. 이 세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야 된다. 뭐 일리도 있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세 사람들이 소위 교양 프로를 지금 빙자해서 이 세 분이 코미디 프로에 출연해서 돈을 지금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교양의 저질화, 교양의 코미디화가 이제 뭐 지금 약간 방송의 뉴스 성격도 있습니다. 예.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들 외에도 이제 무슨 김미화라든지 또는 저도 뭐 손석희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뭐 여러 사람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 최근에 보면 이 인터넷 시대가 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좌경화되는 그 현상은 본질적으로 보면 좌경화라기보다는 저질화의 측면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 사람은 뭐 코미디언들이니까 주진우 씨나 뭐 김호준은 제가 코미디언 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떻든 뭐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고 근데 최근에는 보면 유시민이라든지 또는 설민식인가요? 예. 뭐 설민석. 또는 뭐 예. 최누구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나와서 김제동도 언젠가는 뭐 헌법 강의를 하고 다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위 기존의 학계나 지식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걔들이 떠드나 뭐 얘들이 떠드나 똑같다고 지금 세상은 보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학자가 나와서 떠드는 거나 뭐 쟤들이 재밌게 떠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 재미와 품격은 전혀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네이버 지식 같은 데도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면 엉터리 뉴스들로 아주 도배질이 되어 있듯이 예. 방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틀어서 보면 완전히 무슨 코미디언이라든가 직업 연예인들이 수다 떠는 거, 그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가지고 수다 떠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비싼 전파를 가지고 국민들이 세금 내서 먹여 살리고 시청료 내서 먹여 살리는 기관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같은 기관들의 무슨 대표 상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설루 등등등등 소위 전문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학자 흉내를 내고 코미디언들이 교양 프로의 저널리즘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의 전문가의 화가 되는 거죠. 내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방송의 품격이라든지 그 퀄리티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인류 1급 앵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어떤 뭐 주장이나 이것을 자기가 정리를 해서 자기의 언어로 방송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져서 지금은 작가들이 앉아가지고 써주는 거를 아주 멋지게 연기를 하는 앵커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탑 앵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의 저질화 현상 속에 또는 방송의 엔터테인먼트화, 방송의 오락화, 지식의 오락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뭐 본인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반론을 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같은 클래스에 또는 이 김재동 같은 경우에 뭐 헌법 강의를 뭐 막 하고 다닌다는 정도고 주진우나 뭐 저는 뭐 주진우 뭐 사실 김어준에 대해서 논평할 만한 뭐 그런 깊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두 번씩 보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서 힘드셨죠? 예, 들을 수가 힘드셨을 없어서 겁니다. 계속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수준에서 뭘 하는지를 뭐 짧게 제가 한 번 들어본 정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뉴스 들었겠습니다만 요즘 KBS 시청료 못 내겠다는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내겠다. 내 이런 프로를 보면서 내가 왜 시청료를 내나? 이제 이런 프로 안 보겠다고 다 이제 유튜브로 가는데 이 정권은 애서 좀 이따가 뭐 우리 박대출 의원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애서 이제 방송 장악해 놓으니까 다 유튜브로 가니까 유튜브 지금 규제한다 나와서 그 규제해서 지금 그 돈으로 이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재동이 얼마를 받는다, 주진우가 얼마를 받는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방송의 고질적인 지식의 오락화, 교양의 오락화 다 합쳐서 우리가 저질화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우리 그 최 앵커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욕을 안 들어먹으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주필님 따라가려고 저는 매일 공부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어떤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방송의 저질화가 국민들을 저질화시키고 하는 소위 뭐 교육 평준화부터 시작해서 방송의 저질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심각한 어떤 내리막길로 지식의 어떤 형해화로 치닫고 있다는 감이 드네요. 예, 주필님 말씀처럼 정말 진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방송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기 수준이 안 맞으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거겠죠. 누가 방송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페네뉴스에서는 이 방송의 품격을 지키고 또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저희를 찾아주시고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겠죠. 자, 오늘은 페넨기획에서 그러니까 페네뉴스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바로 페넨기획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들 순서인데요.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올림머리를 하느라고 무려 90분을 허비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던 한겨레 신문의 하허영 기자를 고발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12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하허영 기자는 세월호가 가라앉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승객 구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며 의문의 7시간 가운데 1시간 30분은 밝혀진 셈이나 나머지 5시간 30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머리 손질을 하는데 90분가량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당시 상황을 아는 한 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전원을 토대로 하면서도 기사의 제목은 인용꼴을 사용하지 않은 채 박 대통령이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을 날렸다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같은 날 하 기자는 이른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이라는 내용의 별도의 기사를 통해 절박함이나 긴급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고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신의 미용에만 치중한 사람으로 나타냈습니다. 첫 보도에 이어 한겨레는 정치권의 비판과 부정적 반응의 여론을 보여주는 후속 기사를 보도하며 의혹을 기정사실화에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민방위복에 맞춰 일부러 부스스한 모양으로 머리를 연출했더니 더 가증스럽다. 보고를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미용사를 불렀고 머리 손질 말고는 한 일이 없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가 처음 보도하고 상당수 언론이 팩트 확인 없이 따라간 세월호 사고 당시 올림머리 90분 보도는 박영수 특검과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에서도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 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소환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당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미용 손질에 90분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허위라며 20분도 안 돼서 나온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도 청와대 해명과 일치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당일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다며 평소에는 머리 손질과 화장에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20분에서 25분 정도 만에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하는 정씨 원장 자매가 이날은 대통령이 많이 급하다고 연락을 받았고 청와대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겨레의 오보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슬픔과 안타까움은 없이 신속한 대응보다는 자신의 외모를 꾸민 데 치중하는 눈물 없는 매몰찬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한겨레의 해당 기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사흘 전 보도됐습니다. 한겨레 보도 다음 날 리얼미터는 국민의 67.4%가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포함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앵커 초대석 오늘은 요즘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의원님 보고 있으면은 이 과방위에서 이 여당의 이 언론 장악 시도와 맞서는 투사 이런 이미지가 좀 있으신데요. 올 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에서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문건이 나오게 됐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셨죠. 네, 올 초에 그 민주당에서 그 방송 장악 문건 이른바 그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그 후에 공영방송 특히 그 내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어난 일들이 그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많이 저희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제가 MBC에서 그러시죠. 10년 좀 넘겼죠. 만 16년을 넘게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되면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됐는데요. 물론 저는 펜앤뉴스에 와서 저의 그 언론인으로서의 그 방송을 마음껏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영방송 안에서 계속해서 각종 징계며 또 심지어 해고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분들이 계속해서 좀 호소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런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들 이제는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새롭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를 핑계를 대면서 유튜브를 탄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정부 여당 그리고 국가 권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송 장악 문건이 언론 장악 1탄이라면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보면은 다시 방송 장악 2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언론 장악 2탄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1탄이라면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 모양새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2탄으로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는 상대편, 즉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든지 입을 틀어막겠다는 그런 어떤 탄압의 측면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말이 나오고 또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민주당에서 엽니다. 그러면서 조작 날조된 허위 정보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 뉴스는 헌법상 표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떤 그 헌법상 그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 처벌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도 사실 신문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 표현의 자유 분명히 이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를테면 가짜 뉴스를 예. 척결하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도 당연히 반대를 그래서 해야 가짜뉴스 되고 보도 가짜뉴스는 건전한 여론의 예. 형성에 방해가 되는 거고 지금 민주주의 적이라는 그런 진단에는 저희도 또 뭐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준이 과연 어디에 적용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할 때는 일관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이를테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던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이전에 세월호라든지 또 광우병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탄핵 때 나오던 그 숱한 괴담들에 대한 그런 이 책임 문제는 지금 일찍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입을 막겠다라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은 그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다. 또 이를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해서 위험한 접근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재윤경 의원이라든지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강력하게 정부 여당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서 가짜 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그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위험한 접근이다라는 반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방통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예. 그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통위가 지난 1월 29일 날 국무총리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할 때 가짜뉴스를 대책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예. 2달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철회하는 상황이 이르죠. 3월 15일 중앙일보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이 여부를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다. 더 이상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또 가짜 뉴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사법적인 절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철회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이효성 위원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이 사실이 맞느냐 하니까 본인도 예. 맞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런 적폐청산, 이른바 적폐청산 하듯이 예. 이렇게 가짜 뉴스를 척결한다는 이유로 이런 국민들의 입을 막는다거나 반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아니 그렇게 방통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왜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방통위원장도 그래서 학자로서의 소신을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지금 이 움직임이 학자로의 소신에 맞다라고 보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답변을 그렇게 명쾌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구무원이네요.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이 말이죠. 어떤 거대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거대한 어떻게 움직임? 보면 예.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8일 대통령 주재로 가짜뉴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거기에는 뭐 당연히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정부 7개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가 만들어진다느니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7개 기관이라는 것은 뭐 법무부, 경찰, 법무부니까 검찰이 있을 과기부, 것이고요. 네. 과기부, 뭐 교육부, 뭐 국무조정실 이렇게 해가지고 7기관이 총동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효성 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죠. 자, 선진 민주국가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사례가 있느냐? 그런 나라 있느냐? 제가 물었죠. 본인도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내용
이 자체가 그 내부에서도 100% 공감을 갖고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가짜뉴스 대책특위라는 게 만들어지고 막 구글 쳐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기구는 뭐 지금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 10명이 참여하는 그래서 27명으로 구성되고 예. 6개 단위라는 큰 메머드급 대규모 기구로 되어가지고 뭐 구글 코리아에도 항의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간다면은 그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그 부분. 사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자꾸 이 가짜 뉴스 혹은 국민이 정말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가 안 나오니까 이 공중파들을 자꾸 외면하고 기존의 이제 언론 매체들을 외면하고 유튜브로 지금 다 오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 무슨 뭐 혐오 뉴스 이런 식으로 빌미를 대면서 탄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제 개인 성명으로 네. 1인 유튜브 방송,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방송법 적용 대상으로 넣는 그런 입법이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된다면은 제가 국회 과방위 그 관련한 법안 심사 소위위원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가 반드시 맡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1인 유튜브에 대해서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현행법 체계에서 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1인 미디어라든지 지금 유튜브 방송 관계자분들에게 걱정되거나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1인 미디어가 과연 정부의 규제 대상에 들어가느냐? 그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탄압의 그런 단합의 단초가 마련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대단히 큰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민주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1인 미디어를 방송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일이 된다면은 앞으로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이런 규제 통제의 대상의 범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앞으로는 그 많은 또 걱정되는 일들이 나올 수 있고 확실하게 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쫙 써주고 계신데 지금 저쪽에서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면 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국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긴 그런 특위를 한번 만드든가 그런 계획을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것을 잠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민들이 건전한 그 여론 형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야당이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가 당 지도부한테 건의도 하고 저렇게 우리 국회 가방위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내는 시선은요. 한국당이 진짜 좀 확실한 모습을 조금만 보여주신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가 다 갈 수 있는데 한국당에서 그 지지를 다 받을 만큼의 그 역할을 못 해주고 계시다. 그런 지적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 박대출 위원님은 매우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국당에 같이 속해 있으시니까 국민들에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도 좋습니다. 국민들께 우리 야당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조직강화 특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야당으로 발돋움 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면은 저로서는 대단히 희망스러운 측면을 봤는데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가방위원이 7명이 계십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그 7명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 한 시간도 이석을 하지 않고 저는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부 여당을 상대로 치열하게 저희들을 야당의 몫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좀 더 국민들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박재출 의원님과 그 과방위에 계신 의원님들 그 노력이 좀 이렇게 좀 전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잘 좀 전달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열차, 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화면들인데요. 자,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는 이 사업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저는 용감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이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가 별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 우려 어린 이런 소신 발언들 양현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남북 경협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16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 위치한 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착공식을 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문에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청정배 의원의 질문에 조 대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남북협력 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조치, 즉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채찍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당근을 들어야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는 당근을 섣불리 써서는 안 된다는 걱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결돼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독주에 사실상 불만을 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워싱턴 정계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문가 저담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접근하면 평양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6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그래서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공정한 협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북 간 철도 연결, 그것도 좀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연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단신으로 전해드릴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무려 70만 명 이상이 반대했던
예멘 난민의 그 난민지 획득 문제, 입국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입법부였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이 난민 신청 예멘인들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되면요, 앞으로 1년간 국내 어디서든 거주할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멘인들은 이제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나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나와서 우리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점은 만약에 1년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출입국 외국인청의 이 재심사를 받게 되면 체류 기간을 1년씩 또 1년씩 또 1년씩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려 70만 명이 반대 청원했는데 5월이었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이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참, 이 정도면은 일방통행도 막가자는 거네요. 네, 펜앤퀴즈 한번 보시죠. 펜앤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19금입니다. 19. 오늘 문벨님은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키우던 개 점배기가 점을 좀 빼달라고 쪼르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요즘 레이저로 금방 지울 수 있다던데. 레이저는 위치에 따라서 못 빼는 점도 있습니다. 아니, 왜 실실 웃으시는 겁니까? 헐, 쫄리노. 속눈썹 같은 곳에 점 말입니다. 그런 곳은 위험해서. 말씀아! 가시고 좀 반드시 해야하오. 아니,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좀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성남은 배경수당 지급한다던데. 포퓰리즘 잘한다. 배경 확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저기 수당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 맞죠? 아닌가? 옷 바늘 허리 실로 묶는 수당도 나와야 된다고 난리 칠 판이구만. 오늘 정답 구호는 여러분 평소 좋아하던 노래 제목이나 가사 중에 골라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뒤는 안 올라갑니다. 고추 잠자리에 고추 하겠습니다. 고추! 북한은 원래 위원장님 찬양하는 노래밖에 못 부른다죠. 2015년부터 노래방에 이런 노래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김혜성 만세. 저는 수령님 하겠습니다. 문별장수야 돌아버리겠구만 아주. 맥해. 최 대장님은 자 노랑나비야. 자 황마 한 마리가 헤이 이 옆에 헤이 자 완전는 돼. 저는 노랑이 하겠습니다. 노랑이야. 문제 나갑니다. 1975년 영화 바보들의 행진 주제가로 쓰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가사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점점점점 고추. 안찰스님 너는 바보 나는 바보 모인 사람 모두 바보. 제목 모여라 아닌가요? 수령님 듣기 좀 거북하네요. 정답은요? 바보들의 행진. 정답 임을 향한 행진곡. 우리 최 대장님 정답 고래사냥 하겠습니다. 고래사냥 정답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 후원자의 날 행사가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립니다.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를 지켜가는 펜앤마이크의 든든한 후원자님들을 뵙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펜앤뉴스 보고 있다 보면은 한 시간이 정말 훌쩍 가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게 느끼니 방송을 보는 분들은 어떨까요? 펜앤 후원자의 날 행사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들 그 후원자 날 행사 장소가 10월 30일 세종문화회관 그 1층에 있는 세종홀입니다.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우리 저희 정규재 주필의 강의, 뭐 이병태 교수의 강의, 그리고 신원식 중장의 강의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도 할 기회 드리니까요. 많이 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십시오. 펜앤뉴스는 계속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